LFP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 과대 해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3원계 배터리를 대체할 정도라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튬 가격이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다른 건데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폭락이 나오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2.2% 올라서 124만 8천 원을 유지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고, 외국인만 사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기관도 추세적으로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주간으로 누적 순매수 외국인 1등, 에코프로가 계속 1등을 기록하고 있고, 기간 누적 순매수로도 3위로 기록할 정도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다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 전구체를 국내에 양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국내 전구체 자금률 확대 측면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중요하고, 상장되면 당연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원칙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익보다는 중요한데 이 역성장하는 순간, 그때가 아마 2차전지 파는 시점이 될 거고.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본업은 전업투자자고요. 지금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고, 2차전지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엄청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차전지 관련돼서 딱 핵심 알짜 내용만 깔끔하게 좀 정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LFP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어떤 영향이 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CATL이나 BYD가 2027년까지 일단 차량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팔기 위해서 조금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풀려서 선전하는 부분이 있고요. LFP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 과대 해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LFP 배터리의 가장 최신 데이터, 이제 7월 달 거 데이터를 보면 유럽에서 LFP 배터리의 침투율은 3.2%고요. 미국에서 침투율은 한 8.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0% 미만인 거죠. LFP 배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하이니켈 양극재 3원계 배터리를 대체할 정도라면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ATL이나 BYD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LFP 배터리를 많이 팔기 위해서 굉장히 좀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LFP 배터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LFP 배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나 충방전 속도 관련돼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LFP 배터리가 주목을 받냐? 역시나 저가 차종에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LFP 배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격 차이가 최소한 30% 이상 차이가 나야지 LFP 배터리가 매력적인 건데, 심지어 LFP 배터리가 소위 말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중에서도 NCM 9반반, 니켈이 90% 이상 되는 거는요, 하이니켈 양극재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오히려 하이니켈 양극재 9반반이 오히려 싸고요. LFP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 많이 소위 말하는 엔트리 차종에 많이 들어가는 NCM 622나 NCM 811하고 비교했을 때 약 15%에서 20% 정도가 싼 건데, 그럼 LFP 배터리의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캐나다에 있는, 이건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도 아니고 LFP 배터리 업체도 아닌 리튬 인산철에 들어가는 원재료죠. PPA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의 원료가 되는 정제 인산이 100% 다 전기차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의료용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사료용, 식품용 여러 가지 정제 인산이 쓰이는데, 그 정제 인산 관련돼서 수요와 공급의 효과 때문에 2026년부터는 정제 인산이 상당히 부족함을 겪을 것이다. 이거는 정제 인산을 만든 실제 제조업체 CEO가, 캐나다에 있는 CEO가 밝혔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LFP의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26년부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LFP의 가격 경쟁도 사실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LFP는 소위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 C레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C레이트 개념 좀 짧게 설명드리면, C레이트라는 거는 커런트 레이트의 줄임말인데요. C레이트,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방전시키는 속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C레이트는 C가 앞에 커패시티라는 단위 용량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C레이트라는 거는 최고 출력을 배터리 용량으로 나눈 건데, 3원계 배터리는 C레이트가 높은 2C 이상에서 높은 C레이트를
유지하는 데서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FP 배터리는 낮은 C레이트, 1 미만의 C레이트에서 뭐 0.5라든지 뭐 0.7이라든지 1 미만의 C레이트에서 배터리가 잘 효율하고 에너지 성능이 뛰어나게끔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한 C레이트가 낮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뭐 파워뱅크나 파워툴이나 이런 전기차를 제외한 비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LFP가 적합한데, 억지로 EC,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처럼 고효율의 고용량의 고출력에 적합한 배터리가 아니라 저용량의 저전압의 배터리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전기차에 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예를 들어 온도가 극심하게 변화하거나 낮은 저온에서는 충방전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가다가 뭐 충전하면 쓰고,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마치 CATL이나 BYD가 우리는 저온이나 안 좋은 환경, 저온이라든지 아니면 극심한 온도 변화 환경에서도 배터리 에너지 효율이 잘 나온다. 물론 개발 단계에서 배터리 에너지 효율이 잘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실제 개발하고 양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심지어 중국 소비자들조차도 LFP 배터리가 가격은 싼 건 아는데 배터리 용량이나 충전 시간이나 에너지 효율이 워낙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LFP 배터리가 아니라 BYD, CATL이랑 용어 상박을 겨루고 있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선호해서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쓰는데, 블레이드 배터리가 또 안 쌉니다. 하이니켈 양극재의 90% 정도에 해당되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도 안 쓰는 CATL 배터리, LFP 배터리를 사실 국내에 들어와서 싸게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그 다음 충방전 속도, 지금 계속 충방전 속도에 대한 니즈는 중요한데, 사실 CAT가 실제로 개발하는 것조차도 뭐 최근에 우리는 완속 충전이 10분 만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이니켈 양극재가 보통 완속 충전하는데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완충까지 10분 내로 충전할 수 있다면 전압 용량을 6배에서 7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LFP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강조하는 LFP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LFP의 과도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좀 속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국내 업체들이 이미 다 LFP 양극재, 그 다음에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상용화되는 거는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LFP 배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게 25년 아마 한 7월 정도에 아마 애리조나에서 상용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SK온도 인터배터리에 시제품 납품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관련돼서도 LFP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다 잘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하게 보고 있어서 이 LFP 관련된 거는 중국에서 굉장히 좀 확대 해석해서 노이즈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양극재 업체나 국내 배터리 셀 업체한테는 되게 막 엄청 하이니켈 양극재를 다 대체할 것처럼 그렇게 상당히 좀 와전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분기부터 양극재 수출량과 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양극재 산업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아요. 그 가격 하락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위 말하는 그 탄산 리튬의 가격이 5월 달에 305.5 위안을 찍고 지금 202.5 위안까지 50% 가까이 빠졌거든요. 막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수산화 리튬도 한 달 반 전만 해도 47,000불이었는데 지금 오늘자 요 수산화 리튬 가격 보시면 이게 3일 전 데이터거든요. 수산화 리튬 가격이, 이거는 LM이라고 런던 금속거래에서 찾을 수는 있는데요. 33,100불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47,000불에서 33,100불이면 한 32% 정도 빠진 거죠.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거냐? 이미 양극재 판가에 그 리튬 가격 빠지는 건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러면 7월 달에 양극재 수출 가격을 보면 42만 4천 달러로 한 9.8%, 그러니까 약 10% 정도 빠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상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근데 3분기에 그럼 양극재가 얼마나 빠질 거냐? 많이 빠지는 데는 20%까지 빠진다고 보는데, 20%까지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0에서 15% 정도 수준이다. 그 정도면 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양극재 업체들이 판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2분기 실적에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지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빠지면서 물량까지 줄어들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양극재 출하량 자체가 7월 달에 반등이 나왔어요. 특히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있는 청주
수출에서 전체 7월 양극재 수출량은 한 27,000톤, 그러니까 전월 대비 21%가 증가를 했고요. 다행히. 그다음 수출액은 11억 3천만 달러로 이건 NCA 합한 겁니다. 이게 전월 대비 1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락세를 좀 멈춘 거죠. 수출액이나 수출량이 멈췄고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이 있는 청주의 데이터를 보면 수출량이 전월 대비 37% 늘어났어요.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7월 달에 수출량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물론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계속 데이터 체크해서 알려드릴 건데,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 3분기 출하량 우리는 전 분기 대비해서 최소 20% 이상 출하량 늘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출하량이 회복된 거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포항의 포스코 퓨처엠도 약 13% 정도 출하량이 늘어났고요. 대구의 LNF도 약 한 12%에서 11%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언제 판가가 정상화되냐? 양극재 판가 관련돼서는 좀 4분기에는 이제 정상화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3분기까지는 좀 실적 부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리튬 가격 관련돼서 그 S&E 리서치에서 2028년까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얼마까지 빠진다고 밝혔냐면요. 이 리튬의 그가 2030년까지 오버 서플라이 될 것이다. 초과 공급이 나올 것이다. 요 S&E 리서치 요 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필요한 거는 332만 9천 톤. 공급량은 332만 9천 톤인데 반해 필요한 수요량은 253만 2천 톤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오히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죠. 공급량이 19.6%씩 증가하고 수요는 18.1%씩 증가해서 1% 정도 갭이 차이가 난다.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지금 전기차 부분만 반영을 한 거고 100% 캐파를 반영했을 때는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왜냐면 소위 말하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디자인 캐파를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까지 71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엄청 공장 가동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가동률이 일단 80% 이상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공장 가동을 셧다운하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75에서 80% 가동이 되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동률도 있지만 생산 수율이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생산 수율도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생산 수율, 저는 엔지니어라서 너무 잘 아는데 한 80% 정도 되면 굉장히 잘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에 71만 톤 디자인 캐파라고 해도 실제 출하량 나오는 거는 71만 톤에 0.8에 0.8 하면 이건 베스트 케이스로 잡은 건데도 71만 톤에 한 65%면 한 뭐 58만 톤? 57만 톤 정도니까 이렇게 초과 공급이 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100% 디자인 캐파대로 100% 가동률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초과 수요 공급이 이렇게 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의 최소한 40에서 50% 정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러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리튬의 수요도 상당하다. 그 다음에 지금 웬만한 전기 관련된 소위 말하는 1인승 전기 바이크, 이바이크, 그 다음에 전동공구 스쿠터 다 배터리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흑대기에서 시범운행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기계에도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요. 각종 건설기계에도 다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또 뭐 있죠? 전기 선박 있죠? 심지어 전기 항공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러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건데, 칠레 동나이라고 리튬 분석하는 데서 2027년까지는 리튬이 5만 불 정도 유지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가의 탄산 리튬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소위 말하는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중국의 10위권, 20위권, 30위권 로컬 업체들의 아주 값싼 탄산 리튬이 소진되면 당연히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이 연동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쓰는 하이니켈 양극재 수산화 리튬은 당연히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튬은 4분기에는 회복이 될 건데 계속 매월 탄산 리튬 가격이랑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가격을 체크해 봐야 되고,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다른 건데, 이 S&E 리서치에 이렇게 1% 넘게 1.5% 넘게 초과 공급 때문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빠질 것이다. 뭐 3만 불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 S&E 리서치에 따르면 리튬 가격이 2028년 기준으로 3만 불이 좀 미달할 거라고 봤는데, 그건 좀 상당히 조금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데, 공급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수요는 전기차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그래도 사실은 가장 조금 우리나라 그 지질
광물조사협의체에 있는 의원분도 2027년 기준으로 수산화 리튬 가격이 $50,000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는 리튬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폭락이 나오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재 수요와 가격에 대한 우려에도 에코프로 주가가 100만 원 선 이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현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에코프로 그룹사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실적이 생각보다 선방했다. 에코프로는 2조 172억,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은 2조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는 한 1, 2%예요. 진짜 그거는 사실 어떻게 실적 추정을 하나에 따라 달린 건데 한 2조 172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률 8.4%니까 굉장히 선방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1조 9,062억에 영업이익률 6% 나왔는데 영업이익 6% 회복된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매출은 5%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이 표 보여주실 건데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매출은 5% 빠졌고 영업이익 0.4%.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여전히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매출 23% 증가해서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었어요. 영업이익률이 2.5%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6% 정도대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을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매출은 1.1% 그러니까 거의 전월 대비해서 거의 안 빠진 정도 수준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줄진 않았네요. 영업이익은 줄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이 3% 정도 빠졌는데 그래도 26%면 굉장히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CNG,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3% 올라갔어요. 그래서 핵심 자회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 모두 실적이 굉장히 선방했다. 실적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수급 이슈인데요. 수급 관련돼서 에코프로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죠. 저희가 이거 8월 30일 날 찍고 있는데 8월 31일부터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너무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관련돼서 FTSE,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FTSE 이거는 영국의 Financial Times하고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만든 지수인데 FTSE의 소위 말하는 라지캡 대형주에 에코프로가 들어갔어요. FTSE ET50의 인덱스 지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파이낸셜 타임스 런던 거래소 이 지수에도 FTSE 인터내셔널 지수에도 사실 약 이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만 1,690조거든요. 그 중에 메리츠에서 밝힌 게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최소 이상은 들어오면 이것도 9월 달부터 들어오거든요. 아까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는 8월 30일 내일부터 들어오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수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양쪽 MSCI 지수나 FTSE 지수 양쪽에서 사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다. 그래서 그 보면 단기적으로 반영해서 주가 한번 굉장히 슈팅이 나왔다가 최근에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안 빠지는 이유가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개인들이 에코프로 파는 동안에 사실은 지금 에코프로 수급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다. 최근 상황이 지금 완전 바뀌어서 오히려 에코프로는 오늘도 지금 2.2% 올라서 124만 8천 원을 유지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고 외국인만 사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기관도 추세적으로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주간으로 누적 순매수 외국인 1등, 에코프로가 계속 1등을 기록하고 있고 기간 누적 순매수로도 3위로 기록할 정도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다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이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실질 심사 요건 충족하는 게 45일 일단 넘었거든요. 근데 상장이 안 될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무조건 회장 구속됐다고 상장 안 시키는 건 아니다. 야, 너네 내부 통제 시스템이랑 투자자 보호 장치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되면 상장시킬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측에서 우리는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하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준수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송호준 대표가 임원들한테 자서주 매각 자제하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워낙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양극재 가장 앞단인 중간 물질, 전구체를 전부 중국이랑 합작하는 형태로 쓰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LG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 전구체를 국내에 양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국내 전구체 자급률 확대 측면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중요하고 산업계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통해 전구체를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증권거래소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줘야 된다.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 노하우랑 양산 경험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최소 3조에서 최대 5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PO 규모가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반드시 조금 국내 전구체 산업의 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노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크게 지금 거래소에서는 사실 회장 구속됐다고 이거를 무조건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이슈가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만약에 상장되면 당연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환하게 베팅한 ETF가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시나요? 네, KB 자산운용에서 9월달에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 아이셀렉트 이거 출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일단 인버스 자체가 주가 빠져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차전지 사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뜨리는 데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굉장히 KB 자산운용에서 전략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물론 뭐 자산운용사 입장에서야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거 절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아예 그냥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 한번 사실 공매도 쇼커브 때문에 된통 당했잖아요. 저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잠깐 반짝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단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여기 많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의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은 될 수 있으나 본질적인 펀더멘탈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이라도 2차전지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5가지 우리가 항상 원칙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럼 5가지 중에 2-3가지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은 2차전지 팔아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면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기차 침투율이 북미가 9.8%? 10%가 아직 안 되고 유럽이 한 19.4% 그러니까 20%가 아직 안 되고 이건 다 신차 기준이에요. 만약에 신차가 아니라 기존에 깔려있는 것까지 다 바꾸려면 아마 북미는 5%도 안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1%도 안 될 거고 아마 유럽도 19%라고는 하는데 신차 아니고 기존에 깔려있는 내연기관차 다 바꾸려면 아마 15%도 1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러면 중국만 지금 30%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 소위 말하는 전기차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최소한 전기차 침투율 절반은 돼야죠. 지금 절반 예상하는 게 가장 지금 공격적으로 캐파 늘리는 미국에서조차도 2032년은 돼야지 지금 50% 이상 될 거라고 보거든요. 난 50%까지 못 기다리겠어. 35% 볼게. 35% 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최소한 2027, 8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다. 두 번째는 이 배터리 셀 업체를 포함해서 소재 업체, 장비 업체들이 엄청나게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데 캐펙스를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있겠죠. 왜? 캐펙스를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주를 받는 회사가 매출과 이익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심지어 양극재 같은 경우는 바인딩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 캐펙스를 늘리지 않으면 매출과 이익이 더 이상 늘어난다는 보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가 올 텐데 아직까지는 24년, 25년, 26년 계속 캐펙스를 늘리고 있어요. 셀 업체도 늘리고 양극재 업체도 늘리고 장비 업체도 지금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펙스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언제일 거냐. 일단은 향후 3년 동안은 캐펙스 투자가 데이터로 보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이나 7년을 기점으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 건데 그때도 줄어드는 거지 캐펙스 투자가 역성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언제 줄어드는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을 보자. 세 번째는 이런 회사들 배터리 밸류체인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50%씩 증가하는데 이 매출과 이익이 50% 증가하다가 언젠가는 50%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30%로 줄어들고 어느 순간 10% 줄어들고 어느 순간 매출이 역성장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익보다는 매출이 중요한데 매출이 역성장하는 순간 그때가 아마 2차전지를 파는 시점이 될 거고 네 번째는 2차전지보다 매력적인 업종이 나타나야죠. 지금 뭐 AI 굉장히 기대감 크죠. 근데 숫자가 안 찍히죠. 적자 회사가 수두룩해요. 그죠?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핫한 회사 보면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들 매출에 2024년이나 2025년 기준으로 500억 매출한다고 해요. 그럼 에코프로비엠 매출 얼마죠? 10조예요. 10조.
그럼 500억대 10조면 어떻게 되죠? 200배인가요? 200배 차이 나요, 매출이. 루닛 까는 게 아니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적인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루닛 적자죠. 에코프로비움 이익 얼마나 하죠? 8천억씩 이익 나는 회사예요. 10조 매출에 8천억 이익 나는 회사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도체랑 비교해 볼게요. 그렇게 막 좋아하시는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가요, 시가총액은 막 이제 5조를 넘어서 막 6조를 달려가요. 근데 한미반도체 여러분 매출하고 이익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자, 에코프로비움 10조 매출에 8천억 이익 나는 회사인데 한미반도체 올해 이익이요 456억이에요. 심지어 작년보다 반토막 났어요. 그럼 올해 그러면 일회성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볼게요. 내년 이익이 얼마나 나냐, 한미반도체? 1200억이에요. 1200억 대 8000억이에요. 그럼 이익 몇 배 차이 나죠? 7배 차이 나죠. 그러면 시가총액 5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익 차이로만 봐도 최소한 한미반도체보다는 이익이 7배, 8배인데 에코프로비움이 40조 돼야죠. 근데 에코프로비움 최근에 주가 빠졌죠. 몇 조죠? 에코프로비움 오늘 8월 30일 기준으로 31조예요. 그럼 단순하게 그냥 한미반도체랑 비교만 해도 최소한 에코프로가 40조 돼야죠.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기술 경쟁력 에코프로비움하고 한미반도체하고 기술 경쟁력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어디가 1등인지. 에코프로비움 글로벌 양극재 1등, 2등이잖아요. 한미반도체는 뭐 TC 본딩 장비 글로벌 1등이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또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아직 매력적인 업종이 안 나타났다. 저도 로봇 산업은 엄청 좋아하는데 로봇 산업은 여전히 죄다 적자예요. 근데 그 중에 흑자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는 눈여겨봐야 되는데 문제는 2차전지 업종만큼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산업이나 AI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건데 여전히 2차 전지가 딱 논리적인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숫자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체 산업이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대체 산업 나오기 전까지는 2차 전지가 좀 가장 매력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